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국영역 해설 1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철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3월에 이어서요. 두 번째 모의고사인 4월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자, 3월에도 여러분 정말 마스크 쓰고 시험 보느냐고 이제 고생 많았을 텐데 또 오늘 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이렇게 치르고 난 뒤에 꼭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시험이 쉬웠든 어려웠든 그 결과가 좋았든 나빴든 간에 이 시험지에 있는 지문,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피드백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피드백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잘 챙겨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드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해설 강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고 문제를 푸는 그 과정, 그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 방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즉, 비교해야 할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이 해설 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지문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들을 잘 짚으면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머릿속에서 빠르게 잘 의미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를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잘 수행했는지, 그걸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읽고 푼 것과 견줘서 요 점은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의미 구성을 좀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피드백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피드백을 함으로써 나는 내가 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씩 여러분 매 모의고사마다 발전해 나가면요, 수능 때 정말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할 수 있죠. 자, 우리 힘내서요, 또 끝까지 잘 해냅시다. 자, 이번 시간은 1번부터 9번까지 함께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3번 세트를 함께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 1번부터 3번 세트는 독서 이론에 관한 세트입니다. 난도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속도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 1번에서 3번 세트 이렇게 난도가 높지 않은데, 이 세트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면 뒤에 어려운 세트를 읽고 푸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피드백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그런 요령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독서 이런 거 관련하여 그런 핵심적인 말들을 딱딱 잘 짚어서 읽을 수 있는지, 그에 따라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지, 이런 지점들을 꼭 체크해서 피드백하세요. 자, 먼저 이제 지문을 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좀 문제를 한번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는데, 1번 보면 거기에 출제 요소가 보입니다. 저자와의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정보들을 여러분이 당연히 주목을 해야 했죠. 그리고 저자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지금 1, 2, 3, 4, 5 앞에 이제 독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자가 저자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 글의 중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요 관련 정보가 나와 있는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선택지단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해당 문단, 그 문단만 읽고 요 답을 골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읽고 꼭 문제의 답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읽으면서 답을 빠르게 고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부인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기 자산의 바다 안에라고 시작합니다. 뭔가 구체적인 얘기죠. 그렇다면 이건 보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바로 선택지를 확인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되어 있고 보기에 밑줄 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뭐 출제에서 특별한 건 보이지 않으면 빠르게 넘어가서 3번을 봤더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론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 앞을 보면 독자의 독해 능력, 독자의 배경 지식, 뭐 독자가 저자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 이런 말이 보이는데 독자가 저자와 의사소통, 이런 말이 이제 또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글은 그런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 결국은 중심 화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글의 이제 중심 화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글을 읽는데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우리가 이 글의 중심 화제로 파악했던 바로 그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의사소통이라는 건 독서 자체를 정의하는 말인데 독서가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의사소통이 또 이제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자 메시지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하여 독자가 주체로 사고 이해하죠.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배경 지식 동원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시작할 때 의사소통 과정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따라서 글을 작성할 때, 자, 이걸 짚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을 작성할 때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뭘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만 또 간단하게 빠르게 짚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전 지식과 이제 관심 등을 예측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예측을 했다라는 것은 독자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하다 판단하는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글을 이제 씁니다. 글을 쓰게 되는데 이 글을 쓸 때 요 글을 작성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예측하고 한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정보 제공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전달하는 글을 쓴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략도 하긴 하는데 이 생략은 독자가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주로 이제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을 것 같은 것 중에도 사실은 뭐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또 알려줄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생략하는 내용이 꼭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어떤 내용을 또 숨기기도 하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말들 여러분들이 짚으면서 읽는 게 중요한 것이고, 숨겨진 정보를 독자들이 추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되는데, 네, 우리가 읽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추론적 읽기인데 그런 추론적 읽기를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단서를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밑줄 친 말들이 사실 이제 결국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저자가 독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저자가 독서의 독서 과정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글을 쓰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저자가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파악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을 보면 여기는 이제 저자와의 의사소통이네요. 누가? 독자가. 그러면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하고 특별히 이제 관련이 있겠네요. 이 문단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의사소통 관련하여 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독자 메시지 이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제도 파악을 하죠. 그럼 여기 메시지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결국 이제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이제 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사소통 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 있죠. 그와 관련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한다. 이것도 이제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나 정보는 저자가 제공한 것이고요. 그 저자가 제공한 것을 독자가 읽고 이해하고 자신이 가졌던 이렇게 의문점을 해소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자가 독자에게 건넨 말을 독자가 듣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소통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저자는 어떤 내용을 숨기기도 하는데 그 숨겨진 내용이나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또 역시 저자와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저자와의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는 거, 의사소통이죠. 네, 그리고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또한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어떤 그 생각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의사소통이죠. 그리고 새로 생긴 이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글을 이렇게 찾아서 읽는 등 독서 활동을 확장하는 것 또한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런 핵심적인 말들을 잘 짚어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이제 어디 있겠습니까? 1번 문제 선택지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선택지에 대한 판단 빠르게 했는지 체크하면 되겠는데, 또 이어지는 걸 봅시다.
자신의 배경 지식,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등에 따라 이제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독해를 한다라는 건요, 결국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거예요. 의미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구성을 할 때 글의 어떤 더 중요한 말들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 그런 걸 잘해야 독해를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처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이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문단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3문단까지 이제 쭉 봤는데, 지금 3문단에서 저자와의 의사소통 관련하여 이런 핵심적인 말들을 딱딱딱 짚으면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읽었으면요, 요 선택지에 대한 이제 판단이 빨라지는 거예요. 독자가 글의 주제를 찾으면 이제 읽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주제를 찾으면서 의사소통, 이제 독자가 저자의 의사소통에 이제 응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문에서 봤었습니다. 거기 3문단의 앞부분에 있었죠. 적절해요. 독자가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며 읽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기도 하고라고 그 3문단의 네 번째 줄에 있는 말 우리가 주목했었어요. 독자가 독서 목적에 따라 자신의 독서 계획을 점검하며 읽는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독서 계획을 점검하는 건 자신의 독서 계획을 성찰하기 위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독서 계획이 적절한지 점검, 성찰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3문단에서 본 적 없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건 자신의 계획을 성찰하는 것이지 저자와의 의사소통과는 좀 거리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답으로 빠르게 골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을 읽으면 생긴 의문점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걸 찾아보는 것도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활동으로 우리가 주목했었고요. 독자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방식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저자의 생각을 비판한다는 것은 당연히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어떤 대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이제 답 3번으로 빠르게 골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기억 니은득을 읽음에 대해서 이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지문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 보기의 내용을 짝을 잘 지었느냐죠. 짝을 잘 짓느냐인데, 자, 여기 보기에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빠르게 쭉 읽고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나씩 했어도 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 선택지를 바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선택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억 짚고 필요하면 기억 앞뒤에 문맥도 짚고 그러면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답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자, 1번 선택지부터 봅니다. 기억에서는 저자가 독자의 사전 지식을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는데, 기억을 바로 봐요. 그럼 기억을 이제 보면 어족이 매우 번성하여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물다. 그 드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산어보라는 책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전 지식 예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지식이 많이 없다라는 걸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면 니은에서는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지 또 니은을 봐요. 니은을 보면 사물에 정통한 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사물에 정통한 자가 이름을 아는 자가 그런 드문 거에 대해서, 즉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즉 이 필자의 그런 생각을 전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결국 드러내면서 그런 생각에 따라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지었으니까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보면 디귿에서는 저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보 제공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보면 디귿 이외에도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했다라는 것은 날짐승과 해초류에 관한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이네요.
리을에서는 저자가 이 책의 내용이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을을 보면 후대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삼았다. 참고할 만한 자료. 그럼 후대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적절하겠고. 미음에서는 저자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내용을 숨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우리 앞에 글에서 저자가 일부러 내용을 숨기기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해한 바는 있습니다. 이제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미음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미음 옛날에 이름이 없는데 고증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을 고르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거는 고증이라는 단어예요. 네, 이 고증이라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이 그 낱말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증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던 어떤 사물들의 어떤 가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증이라고 한다면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것과 관련해서 이제 입증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이제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입증을 어떻게 하냐면 옛 물건 혹은 문헌에 기초해서 증거를 세워서 밝히는 겁니다.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옛 문헌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언제적 것이다, 이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입증하는 거죠. 그게 고증이에요, 고증. 그러면 다시 미음을 볼게요. 옛날에 이름이 없는데 고증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즉 어떤 옛 문헌이나 물건을 통해서 어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기 어려운 것이 태반이었다. 정말 많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을 숨겼다라는 게 아니라 자료가 너무 없어서 정말 이게 어떤 것인지 알기 힘든 것들이 많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미음은 5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게 판단했어야 되겠고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의 실험 결과가 나타난 예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제 묻고 있어요. 여기 이제 뭐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인디언 전설을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읽게 한 다음에 시차를 달리해서 여러 번 그 내용을 회상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대요. 실험 결과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후 서로 다르게 기억해내는 특징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독해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보기가 있을 때요. 이 보기랑 지문이랑 짝을 짓는 겁니다. 즉 관련 있는 말들끼리 서로 엮는 거예요. 이 보기의 내용 어떤 그 내용과 지문의 어떤 내용이 이거 서로 대응한다 아니면 서로 좀 대비된다 이런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면서 딱딱 짝을 짓는 것인데 이 보기도 그걸 잘했어야 돼요. 그러면 답이 정말 빨리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죠.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으니까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거를 제시되어 있는 지문에 어떤 내용과 짝을 지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과 짝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지금 잠깐 여러분이 해보면 좋겠는데 3문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다. 자, 요 이해했다라는 말은 지문에 어떤 말로 나와 있냐면 의미 구성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의미 구성. 그럼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나름대로 의미가 구성이 될까요? 자, 그와 관련 이제 3문단에서 관련 내용을 짚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문단의 중간 아래에 보면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등에 따라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사람들 저마다 갖고 있는 배경 지식, 독해 능력, 독서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구성되는 의미 또한 차이가 있겠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죠. 그래서 그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딱 이렇게 짝을 지면요. 지금 이 짝 지은 내용 서술한 것이 답입니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여기 2번을 보면 독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글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와 대응하는 지문의 내용,
짚었더니 연결했더니 그 연결한 내용이 여기 2번 선택지에 제시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독서에 이 보기가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난도 높은 과학기술 세트에 보기 있는 문제, 그 보기는요 반드시 지문과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할 때 반드시 그렇게 내게 돼 있어요. 만일 그렇게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토 과정에서 다 지적당해서요 결국 결과물은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읽을 때 그걸 여러분이 지문이랑 얼마나 잘 짝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짝을 짓는 연계하는 사고를 하면 그 자신이 생각한 것이 선택지에 서술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잘 연습을 해야 돼요. 자, 1번 오답지 봅시다. 독해 능력은 동일한 글을 반복하여 글수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윗글에서 반복해서 읽으면 독해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윗글에 바탕한 것이 적절한 것이에요. 3번 오답지도 보면 독자가 저자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능동적 의사소통하는 내용이 있긴 있었어요. 글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읽어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나요? 한 번 읽으면 의사소통 못해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이거 지문의 내용이 역시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제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보면 독자마다 독서 태도가 다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습득하는 정보의 양은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독서 태도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다고 해서 습득하는 정보가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윗글을 바탕으로 제시할 내용이 아니에요. 독자가 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독자와 공유하기 때문이다. 공유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겁니까? 요거의 이유로 연결이 안 돼요. 그쵸? 그렇다면 자 5번도 답이 아니다. 3번까지 함께 살폈고요. 자, 이어서 4번에서 9번 세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통합 세트입니다. 이 주제통합 세트 어떻게 읽느냐 그에 따라 또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푸느냐 그걸 여러분이 신경 써서 앞으로도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가와 나는요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통합적으로 읽을 때 가와 나가 또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을 제시하는 건 아니겠죠. 가와 나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건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와 나는요 출제들이 이제 문제를 낼 때요 항상 이걸 보여주는 것으로 출제를 합니다.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여러 관점. 가에 제시되어 있는 관점, 나에 제시되어 있는 관점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가 자체에도 여러 관점이 제시가 될 수 있고 나 자체에도 여러 관점이 또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가와 나의 글에 다양한 관점이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차이 혹은 그 관점들 간의 어떤 통하는 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출제 요소입니다. 이건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비교를 하라고 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교과서에 보면 이런 활동으로 형식을 비교하는 것 또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출제도요 다 그런 교과서의 그런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점, 이 관점들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형식, 즉 전개 방식에 있어서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주제통합 세트에서는 전형적으로 출제가 돼요.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에 관한 내용이 전형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 주제통합 세트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관점들 간의 차이점, 공통점, 전개 방식에 있어서의 공통점, 차이점을 자꾸 의식해서 한 번 읽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파악되게끔 여러분이 훈련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능 가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이와 관련하여 비교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잘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점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세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피드백해야 되는 지점은 일단 이 두 가지,
이 전형적인 출제 요소와 관련하여 내가 글을 읽는데 관련하여 관점들 간의 최종 공통점, 그 다음에 전개 방식에 있어서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읽기를 잘 했는지 그 체크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글과 관련하여는 핵심적인 말 잘 짚었는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 판단에 필요한 사고를 적절히 잘 수행했는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4번 문제 잠깐 먼저 보면 1, 2, 3, 4, 5에 반복되는 말들이 보여요. 그렇죠? 특정한 철학적 개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때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각각의 글, 가와 나에 있는지 파악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전개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는 읽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개 방식을 이해를 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중심화제 파악하고 이 중심화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문단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 문단의 화제를 이해하면 끝입니다. 중심화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문단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맞춰요. 그래서 이 가나의 글을 읽을 때 이런 거에 신경 쓰면서 읽으면 전개 방식 파악하는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과 관련하여 각각의 문단에서 어떤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했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택지 봤더니 5번은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읽으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각각 문단별로 관련 정보 판단했어야 됩니다. 맹자 많이 반복되고 있네요. 맹자가 중요한 것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면 맹자와 보기의 칸트, 맹자 중요하네요. 그래서 보기 칸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술형식도 또 보면 맹자랑 칸트랑 견주고 있습니다. 공통점 차이점. 그럼 맹자의 견해 주장이 당연히 출제 요소. 그렇게 파악했으면 되고, 7번 호안국의 주장 글 읽을 때 반드시 파악했어야 되네요. 그 출제 요소. 8번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니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의 중심화제가 맹자의 견해 주장이라는 건 이미 파악한 바예요. 그쵸? 그리고 그 맹자의 견해 주장과 관련해 어떤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도 이미 파악한 바예요. 글 안 읽어서도 파악했어요. 왜요? 문제에서 우리 지금 봤었잖아요. 4번 문제에서 개념 나와 있다는 거 선택지에서 다 반복되고 있으면 당연히 글에 나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맹자의 견해 주장, 그와 관련해 제시되는 어떤 개념, 그걸 잘 파악을 하면 나의 기억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9번 어휘 문제네요. 자,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글인데요. 이 가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의 글을 읽을 때 연결고리를 짚으면서, 가와 나는 꼭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짚으면서 가와 나가 어떤 관계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요, 우리가 글 전체의 내용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내용 구조가 머릿속에 빨리빨리 딱딱딱 구성이 되면요, 그에 따라 또 논지도 잘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도 잘 풉니다. 처음 이제 시작을 도덕적 규범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네요.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을 하는데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성, 특수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학에서는 상도, 권도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개념 나왔죠. 개념. 지금 4번 문제 각각의 선택지에서 모두 반복했던 특정한 철학적 개념. 지금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개념어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정말 많이 강조한 거예요. 독서 지문에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말들은 나 개념을 갖고 있는 말이야 라고 지금 티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말 딱 개념어로 금방 주목을 해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상도와 권도의 개념을 당연히 주목해서 이해하는 읽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상도의 개념부터 나와 있습니다. 일반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이고,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황론으로서 그 상황이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개념 관련해 여러분이 의미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머릿속으로 의미를 구성을 한다라는 거는 핵심적인 말들 중심으로 결국은 그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핵심적인 말을 얼마나 잘 짚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두 개의 대상을 설명을 할 때는 당연히 그 핵심적인 말은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이 돼요.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들을 딱딱 짚어볼게요. 일반 상황,
특수한 상황. 그쵸? 그래서요. 원칙론, 상황론. 그래서 여기 보면 보편적 규범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건 계속 두루두루 계속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적이란 말이 앞에 있는 것인데 여기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래서 개별적 규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줄 친 요 단어들 중심으로 상도와 권도의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딱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도는 개별적 규범, 상도는 보편적 규범 이겁니다. 상도는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권도는 일시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점 이해했으면 되겠고요. 자, 이 문단 이제 볼 건데 5번 문제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 풀려면 이 문단 읽고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 2번, 3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단 읽고 5번 문제 그런 2번, 3번 선택지 같은 것도 이제 빨리 판단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렇게 또 판단한 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고요. 지문 다 읽은 다음에 각각 문항 그 선택지에 출제 요소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단. 도는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의 생활 속에 따라야 하는 행위 규모를 동시에 담는 개념이다 라고 도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것도 핵심적인 말을 잘 짚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인간 존재, 형이상학적 원리, 형이상학. 여러분 형이상이란 말 앞으로도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형이상이라고 하면 어떤 뚜렷한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좀 관념적인 거고 그래요. 그래서 형이상, 학 하면 어떤 그런 추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뭐 이런 철학적 물과 관련해서 사색을 한다.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생각해 본다 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은 형이상학적인 것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 규범. 이런 행위 규범. 그래서 이런 인간 존재 형이상학적 원리랑 행위 규범을 담고 있는 것이 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상도는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상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도를 인간의 도덕적 원리로 연결한 인의 예와 같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다. 그러니까 인의 예 이런 것이 상도다 이런 겁니다. 상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열거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중요한 팁으로 또 여러분이 여겨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이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사례가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꼭 잘 보세요. 이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 출제에 활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평가원 기출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모평이라든가 수능에서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는데 열거되어 있는 것들 꼭 주목하고 문제 풀 때 활용하자. 자, 그거 익히면 되겠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상도는 보편적 규범, 기본적인 규범, 기본적인 그런 보편적 규범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도가 근거가 되죠. 이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이제 알맞게 대응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런 대응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알맞게 대응하는 거는 권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 이미 이해한 바예요. 그래서 여기 권도가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 연계가지고 또 이 말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읽었으면 되겠고. 다음을 보지요. 맹자의 이제 견해조항이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죠. 이 맹자가 권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맹자가 자, 이 권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했느냐? 해법이다. 이건 해법이다. 뭘 해결하는? 어떤 도덕적 딜레마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는 거다. 해법에 해당한다. 이런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짚어봅시다. 도덕적 딜레마 상황부터 제시되어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 이해를 잘 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남녀 간의 주고받기를 직접 하지 않으면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는 뭐라고 했죠? 앞에 상도라고 했었어요. 그쵸? 인의 예, 상도였습니다. 이렇게 앞에 제시되어 있는 거를 뒤에 사례에 갖다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앞에 먼저 설명한 개념을 뒤에 사례에 갖다 적용해야 되고 문제 사례에 갖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지문 잘 이해하고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그 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이고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구해야죠. 근데 자, 상도가 남녀 간에 주고받기를 직접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내외하면 안 됐, 내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외해야 돼요. 내외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즉 서로 남녀 간에 직접 대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요 예로 제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상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남녀가 좋아한다고 막 사람들 엄청 많고 그런 데서 서로 막 손잡고 그러면 안 돼요. 예에 어긋나는 거예요. 손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졌을 때 손잡으면 안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안 잡아서 물에 빠지게 두면 안 되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거고, 이때는 구해야죠. 그쵸?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평상시에는 상도가 남녀 간에 직접 이렇게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위급한 상황에서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딜레마 상황이죠. 이러한 딜레마 상황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권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권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 생명을 꼭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상도에서 벗어나더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게 바로 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권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손을 잡는 것, 이건 이제 상도. 그런데 손으로 구하는 것, 이건 권도. 이렇게 대비되는 적을 짚었으면 되죠. 그러면 손을 잡지 않아야 하는데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상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긴 해요. 하지만 이 손을 잡음으로써 목숨, 생명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또한 도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 점을 이제 여러분이 여기 뒤에서 이해했으면 됩니다. 또 이제 보면, 자, 이렇게 상도에서 벗어난 것 관련하여 이렇게 권도를 상황에 맞게끔 시행하는 것은요, 높은 경지의 상황 판단력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부득이 한 번만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의 위급한 정도, 정말 이게 위급해서 유일한 방법이 손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면 잡아야죠. 이런 권도가 합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권도의 합당성은 실행의 동기, 사건의 결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은 여러분이 또 특히 좀 주목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죠? 만일 어떤 이런 평가와 관련, 즉 권도의 합당성에 관한 정보, 선택지 서술이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걸 봅시다. 자, 여기 맹자의 말에서는 권도에 해당하는 게 보면 상도인 예의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상도에서는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데 권도에서는 손을 잡아야 된다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권도가 상도에 반하는 거냐 아니냐, 어떤 그런 오해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근데 맹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가 아니냐, 아니다, 예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관점에서 상도와 권도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도 결국 모두 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상도라는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고 권도라는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둘 다 도이다라는 거예요. 상도와 권도,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그 성격이 좀 다른 것이긴 한데 둘 다 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서술한 거냐면 개념 간의 관계를 밝힌 거예요. 이렇게 개념 간의 어떤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면요, 이런 게 출제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걸로 받아들여져서 출제자들이 이런 지점을 가지고 꼭 선택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지문에 이런 개념 간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이 보이면 꼭 더 중요한 말로 주목하세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그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제 봅시다. 여기 이제 권도에 대한 또 이제 맹자의 생각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앞에 말과 관련해서 이제 또 서술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권도라는 것, 이거는 도를 굽힌 것이 아니다. 그냥 그 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방법. 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손을 잡는다, 그건 상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손을 잡음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를 실천한 올바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구현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손을 이렇게 잡는 것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서 이제 권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상도를 권도의 기반으로 보면 매우 중시했다고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또 중요하게 여겼어야죠. 이런 말. 요거 왜 중요하게 여겼어야 돼? 왜 더 중요한 말 돼요? 이거잖아. 그죠? 상도가 권도의 바탕, 기반이 된다. 개념 간의 관계에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상도가 본질이라는 말도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도가 이제 본질이 되는데 저런 본질을 따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맹자는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도록 이 상도가 권도를 활용하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역시 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런 거 주목하라고요. 자 그러면 가액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글을 보도록 합시다. 이 주제 통합 세트에서 나의 글을 또 여러분이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글을 읽고 비교, 대조하는 활동을 한다, 어떤 비판적인 활동을 한다, 그 활동을 한다라는 건요 앞에 글 먼저 읽고 그 다음 글 읽으면서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앞에 글 읽을 때는 뒤에 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두 개의 글을 비교하고 또 상호간에 어떤 서로 차이가 나는 그런 관점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나의 글을 읽을 때 가글과의 이 나글의 차이점, 즉 가나글의 차이점, 어떤 관점에 있어의 특히 차이점, 혹은 관점에 있어의 어떤 공통점, 즉 공통되는 어떤 개념, 전개 방식에 있어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나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파악하는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내용도 물론 당연히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잘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병자호란 당시 청이 조선에 지시한 강화 조건은 조선이 고수해왔던 명에 대한 의리, 대명의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의리 부정? 자, 이에 척화론자들은 대명의리를 지켜야 하므로 청가의 화치는 불가하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척화론자들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역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최명길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어떤 지칭어, 어떤 유파라든가 사조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런 지칭하는 말에 밑줄이 여러 개가 쳐져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공통점, 차이점, 특히 차이점이 출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했습니다. 뒤에 가서 니은, 최명길에 가서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또 잘 짚었어야 되겠는데 여기 척화론자들이 대명의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가의 화치는 불가하다라는 이제 입장이었다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당대인들 조선과 명을 군신이자 부자의 의리가 있는 관계를 이제 보았다. 특히 임진왜란할 때 명의 지원을 이제 받은 후에 대명의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이 말이 더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을 여러분이 꼭 주목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이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을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냐면 이 말.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이 말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것도 이제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즉 대명의리가 보편적 규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바로 가의 글과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연결고리.
연결고리 되는 거예요. 가에서는 이런 보편적 규범으로 어떤 개념어를 제시했죠? 상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상도. 기억합니까? 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연계가 되는 것들은 꼭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읽어야지 글 전체의 그런 유기적인 짜임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게 되죠. 네, 보편적으로 상도랑 연결했어야 되겠고요. 촉활원주들은 불의로 보존된 나라는 없으니만 못하다고 하면서 이제 촉활원 고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촉활원주들이 우려한 게 뭐냐? 우리가 명과의 의리를 저버렸을 때 명이 우리를 이 문책하는 거 아니냐? 그게 정말 무서운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대명의리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여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명의리라는 보편적 규범의 포기에 따르는 도덕윤리의 붕괴를 더 염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명의리라는 것을 보편적 규범으로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의리라는 것, 이 의리라는 것을 상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런 의리를 저버린다라고 한다면 상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도덕 윤리가 붕괴될 수 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요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읽기를 좀 해야 했고요. 그렇다면 그런 그 의리, 그걸 상도로 강조하는 그 입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도 이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나의 첫 번째 문단 읽을 때 여러분이 자 중시해야 했던 것, 자 주제 통합 세트에서는 나의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나의 두 번째 문단의 앞부분은 자, 첫 번째 문단 또는 두 번째 문단의 앞부분에서 항상 가와의 연결고리를 짚으면서 꼭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결고리를 짚었다고 한다면 공통된 화제가 있는 걸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된 화제, 즉 연결고리를 짚어야지 서로 간의 어떤 관점, 어떻게 다른 관점, 혹은 어떻게 통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통합적 읽기를 다룬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자, 반면 최명길 등은 하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최명길, 자 앞에 기억과 이제 관련하여 또 이제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공통점대로 주목하고 차이가 있으면 차이점대로 잘 파악을 하는 읽기를 해야 했는데 봅시다. 자, 이게 주화론자인데 나라를 보존하기에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짚고 가요. 최명길도 자 이건 중요하게 여겼어야죠. 대명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했다. 대명의리 자체를 정론으로 인정했다라는 거는 이건 뭐예요? 최명길도 이런 대명의리를 보편적 규범으로 인정한 겁니다. 맹자의 용어를 빌어서 이걸 또 이해를 한다면 최명길도 대명의리는 상도다. 그 의라는 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가 성립된 이후에도 대명의리를 뭐 했대요? 계속 강조했대잖아요. 그 의리라는 거를 상도로서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여러 논거를 들어 청가의 합친이 합당한 판단임을 주장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청가의 화친, 이게 이제 합당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청가의 화친을 최명길이 주장한 이유는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급한 상황?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화친이라는 것이 만약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화친이라는 것은 이거는 권도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한 겁니까? 지금 이 나의 내용을요. 가의 내용이랑 연계한 거예요. 연계한 겁니다. 이렇게
나의 글을 읽으면서 나의 글이 가의 글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짚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가와 나는요,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 수능에 보면 이런 세트가 있었어요. 가에서 박제가와 이덕무의 북학론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청해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해서 가에서 박제가와 이덕무의 관점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나에서 그 관점의 차이가 비롯되게 만들었던 청해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세트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유사한 세트예요. 지금 가에서 상도와 건도의 그런 일반적인 개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도와 건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청해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듯이 이 일반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관계를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이런 걸로 설명을 했어요. 구체화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의 내용을 나에서 구체화해서 가의 내용을 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주제통합 세트로 평가원 시험에도 나왔고 여기 이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보는 수능에도 또 나올 수 있고 그럼 수능에 또 나온다고 한다면 수능에 나왔을 때 뭘 잘해야 돼요? 지금처럼 가의 내용을 나의 내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걸 잘해야만 가와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친 이거는 권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도의 합당성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권도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최명길이 이제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명길이 나라의 존망을 헤아리지 않는 의리 이렇게 이제 상도의 어떤 의리랑 좀 구별한 겁니다. 구별해서 상도에서 강조하는 의리, 그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아까도 손을 남녀간에 이제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자 물에 빠졌습니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도를 지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만 했듯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화친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친이 일반적인 그 상도에서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도로서 합당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의 글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자, 고조의 얘기를 합니다. 이 후진의 고조 얘기를 하는데 고조는요. 요 나라의 힘을 빌리며 신하가 되기를 이제 자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황제 때 신하 경영광이라는 사람이 요의 신하라고 칭하는 거를 그만두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요가 거란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랑캐 나라에 어떻게 신하라고 칭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강경론을 이제 주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요가 침입을 해가지고 후진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강경론을 주도함으로써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유학자 호황국의 입장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랑캐에게 굽힌 것을 불평하고 있었으니 한번 후련히 서력하고자 한 것, 한번 후련히 서력하고자 한 것이 뭐에 대응하겠습니까? 강경론 주도한 거죠. 한번 이렇게 후련히 서력하고자 하는 심정 이해하지만 이렇게 강경론 주도함으로써 정치적인 대처의 면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죄는 속죄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경영관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또 주목했어야 되죠. 왜요? 아까 예측하기 했습니다. 우리 지문 읽기 전에 7번 문제에서 호황국의 주장이 출제해서 하는 거 파악했었어요. 그렇다면 호황국의 주장과 관련해서 그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은 당연히 주목해서 이해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에 따라 답을 매우 빨리 골랐어야 돼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최명길은 이 호황국의 주장을 호황국의 주장이 이제 우리 지금 핵심적인 말을 짚어서 이해했습니다. 인용하며 신하가 나라를 망하게 하면 그 일이 바르더라도 죄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최명길은 조선이 명으로부터 중국 내 토지를 받은 직접적인 신하가 아니라 해외에서 조공을 바치는 신하일 뿐이기 때문에 명을 위해 나라까지 망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춘추도 이제 그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춘추에 따르면 신하는 먼저 자기 자신의 임금을 위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조선의 신하가 명을 위하여 조선을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은 마땅한 의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춘추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 주장을 뒷받침한 것은 결국 뭐를 뒷받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명길이 지시한 화친은 권도에 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춘추의 말을 근거로 삼아서 이 말한 것은 결국은 이런 권도의 합당성, 이런 권도의 합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춘추의 내용이 권도의 합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해까지 했다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정말 다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 초점 맞춰서 어떤 생각을 해야 했는지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 구성을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점 좀 표시를 해놓고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그런 의미 구성을 하는 읽기를 스스로 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독해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다음 시험은 더 잘 볼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형성된 과정, 이런 거 다룬 문단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이 실현된 과정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정책이 실현된 과정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대외 정책, 즉 청과의 화친과 관련하여 대립된 입장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의 역사적 관계 이런 거 다룬 문단 없었어요. 특정한 대외 정책의 이론상 한계를 지시한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중심화제와 관련해 각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알면 금방금방 판단돼요.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을 반박하는 주장들, 가의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있긴 있어요. 상도, 권도. 그걸 반박하는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을 반박하는 주장들, 화친과 관련하여 화친에 반대한다, 화친에 찬성한다. 그럼 화친이라는 대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반박하는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분은 확실하게 틀렸죠. 4번,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에 대한 사상가의 견해, 즉 상도, 권도라는 개념에 대한 맹자의 견해, 이것이 이 글의 중심화제 아닙니까? 맞네요. 중심화제 파악했으면 금방 답 골라요.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 청과의 화해 정책에 대한 최명길이랑 그 다음에 척화론자들의 견해 지시하고 있죠? 맞네요. 그렇다면 4번이 답이네요. 5번,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역사적 현실에 적용된 사례, 철학적 개념, 상도, 권도가 역사적 현실에 적용된 내용 어디 있어요? 없죠. 이런 건 다른 문단 없었습니다.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 청과의 이 화친, 그것이 학문적 논의의 주제가 된 사례, 이런 거 다른 문단은 없었죠. 나의 첫 번째 문단은 척화론자들의 입장, 두 번째 문단은 최명길, 주화론자들의 입장. 최명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4번 문제 답 4번으로 여러분이 잘 빠르게 골랐는지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 문제, 이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답을 골랐어도 되는 문제인데 출제 요소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지 보면 맹자는 도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도를 굽히는 것이 권도라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에도요. 항상 이걸 관련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항상 어떤 게 나오냐면 개념 더하기 견해주장 요 패턴에 따른 글이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견해주장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가 철학자가 자신의 견해주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활용한 여러 용어 개념을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꼭 함께 들어있었어요. 이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맹자의 견해주장을 설명하는데 그 맹자가 제시한 말한 어떤 상도, 권도 그런 용어의 개념이 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도의 개념이 지문에 있기 때문에 이 권도의 개념 관련된 것이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요소가 출제 요소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기 틀린 말이 있죠? 도를 굽히는 것이 권도가 아니에요. 권도는 도를 굽히는 게 아닙니다. 도를 실현하는 어떤 방법이지. 그럼 이제 이거 틀린 말이에요. 답 나왔네. 그쵸?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인데 4문단 읽고 4문단에서 도를 굽히는 것이 아니다. 권도란 건 도를 굽히는 것이 아니다. 그거 주목해서 답을 빠르게 골랐어야 됩니다. 2번.
유학에서는 도를 형이상학적 원리와 행위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으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요 형이상학적 원리, 행위규범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말로 이제 짚었었죠. 이것도 지금 도의 개념에 관한 서술이죠. 도의 개념에 관한 서술이죠. 요거는 이문단 읽고 이제 여러분이 판단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개념에 관한 요소가 선택지에 나온다라는 걸 아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런 개념 설명하는 말들 주목해서 빨리빨리 답을 판단하죠. 유학에서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으로 인의예와 같은 것이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는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두 글자로 말해보세요. 두 글자로 말하면 상도. 그리고 이 상도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인의예 이거 열거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념 설명하는데 열거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거 꼭 문제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형식으로 만나든 아니면 보기에다가 적용하는 형식으로 좀 추론을 해야 하는 문제에서 만나든 어떤 문제에서든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문에서 개념 설명하는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4번 맹자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상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는데, 네, 이런 상도를 따를 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5문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2문단 읽고 요거 5문단 읽고 판단했어야 되는 거고요. 맹자는 상도와 건도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속성이 있다. 이 공통된 속성은 한 글자로 말해보세요. 한 글자로 말하면 돕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문의 내용이랑 선택지의 서술이랑 또 딱딱 짝을 맞추면서 대응시키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지 선택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요즘도 체크하도록 하고요. 4문단 읽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의 맹자와 보기의 칸트에 대해 이해한 것은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칸트는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 기준으로서의 도덕규범을 지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칸트의 이 견해주장인데요. 지문과 보기를 서로 연계하는 것, 짝을 짓는 것을 잘해야 한다라고 앞선 세트에서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죠? 자, 보기의 어떤 내용이 지문의 어떤 내용과 대응한다. 서로 같은 거다. 그렇게 딱 짝이 된다. 자, 그런 사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차이점이 있을 때 그런 차이점을 딱딱 짚어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선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 기준으로서의 도덕규범. 이거는 보기에 있는 어떤 말과 통하겠습니까? 보편적 규범. 보편적 규범 즉 상도라는 개념과 통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거는 또 뭐랑은 대비가 되냐면 권도랑은 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권도라는 건요, 일문단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황론,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 일시적인 거예요. 이 상도는 지속적인 것이고,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지켜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두 개의 개념과 관련해서 하나는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보기를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다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비되는 요소들을 딱딱 보기를 읽으면서 짚어내면 정말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요. 그 점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가 이거거든요. 다음 봅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선의의 거짓말도 옳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옳지 않다. 이 권도랑 대비되는 요소예요.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어떤 상황론이잖아요. 근데 칸트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의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의무는 지켜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 선택지 봅시다. 맹자는 칸트와 달리 도덕규범을 통해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결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칸트 결과를 고려 하나요? 칸트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칸트와 달리 고려해서는 안 된다니까 칸트는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처럼 돼 있어.
이것도 틀렸죠. 결과에 상관없이. 칸트는 결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맹자는 도덕교문을 통해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특히 이 권도의 합당성을 판단할 때 결과 고려해요, 안 해요? 권도의 합당성을 판단할 때, 자, 3문단 끝부분 보면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그거 평가 기준이니까 중요하다고 했죠. 출제해도 된다고 했죠. 거기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 고려합니다. 그러면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틀렸어요. 그렇죠? 1번은 이래나 저래나 다 틀렸습니다. 적절한 거 찾는 문제입니다. 칸트는 맹자와 달리 상황에 따라 어떤 도덕교문을 지켜야 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맹자는 상황에 따라 어떤 도덕교문을 지켜야 할지를 판단하는 능력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네요. 맹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까? 맹자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권도라는 거를 고려를 했는데, 그리고 칸트는 상황에 따라 그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해서 거짓말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아닌데, 그죠? 2번 선택지로 이래나 저래나 다 틀렸어요. 그죠? 그리고 요걸 좀 2번 선택지를 맞게 바꿔본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요렇게. 맹자는 칸트와 달리라고 했다면, 맹자는 이 권도와 관련해서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도덕규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네요. 3번 봅시다. 칸트는 맹자와 달리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라고 됐는데, 네, 이게 바로 이 대비를 가지고 만든 선택지잖아요. 맹자는 권도라는 거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도에서 좀 벗어나지만 그 상황과 관련하여 정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때 그 방법 상도에 어긋나는 것이라도 해도 된다. 그것이 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상황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규범, 도덕 규범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지켜야만 해. 의무야. 선의의 거짓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도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인 거죠. 자, 이렇게 대비되는 짝으로 문제의 답이 나오기도 한다. 꼭 유념하도록 하고요. 맹자와 칸트는 모두 보편적인 도덕규범보다 현실상에 맞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 칸트 보편적인 도덕규범 중시했고요. 맹자도 보편적인 도덕규범 상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맹자와 칸트는 모두 생활 속에서 도덕규범을 어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본질적인 가치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맹자는 권도를 고려를 했습니다만 칸트는 결과에 상관없이 자, 의무가 있다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답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7번 봅시다. 호황국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가이드를 내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냐면 이것 또한 대응식을 잘해야 합니다. 자, 호황국의 주장을 여러분이 지문에서 찾았어야죠. 호황국의 주장을 지문에서 찾으면요, 거기 어떤 말이 있냐면, 자, 네모, 자, 글상자 쳐져 있는 호황국의 주장 그 위에 줄에 보면 정치적 대처면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속죄될 수 없다. 이게 호황국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즉 정치적 자, 요거를 좀 요 밑에다 적을게요. 정치적 대처면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대처를 잘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요게 이제 호황국의 주장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핵심어고인데, 이와 대응하는 말이 있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민족의 나라라고 해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적대함으로써, 현실적인 고려 없이 적대했다는 얘기는 정적인 대처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이민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국력을 갖추지 못했다. 국력을 갖추지 못한 걸 문제 삼고 있어요? 아니요. 정적인 대처를 잘 못했다고 문제 삼고 있어요. 서력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고 있어요. 호황국이 자존심 없이 신하를 자처했다라는 걸 문제 삼고 있어요. 이민족이 세운 나라의 힘에 의존한 걸 문제 삼고 있어요. 아니, 정적인 대처를 잘못한 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빨리 골랐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식을 통해서 답을 빨리 골랐어야 됩니다. 8번 보죠.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년에 대해 부인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가에서 이제 우리가 맹자의 권도상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나의 기억년에 대해 부인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 척화론자들의 이제 주장인데요. 척화론자들이 강조했던 대명의리. 이거는 가에서 우리가 짚었던 상도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척화론자들도 인정했고 최명길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청가의 화친이 있습니다. 이 화친은 최명길에 따르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것이냐면 권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나의 내용을 여러분이 가와 관련지어서 읽었어야 됩니다. 나를 읽을 때 다시 강조할게요. 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나를 읽으면서 가나 관계성 고려해서 나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어떤 관점, 입장의 차이점, 공통점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통하는 개념이 있으면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형식상에 있어 전개 방식에 있어의 공통점 차이점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잘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이 불이한 방법으로 나라를 보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 것은 원칙론, 상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거죠. 기억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여긴 대명의리. 이거는 보편적 규범이었어요. 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 적절합니다. 3번. 니은이 춘추의 내용을 언급하며 신하가 지켜야 할 의리를 논한 것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자, 이 춘추의 내용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뭡니까? 이것은 최명길이 자신이 주장한 청가의 화친, 그것의 어떤 타당성,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 최명길이 청가의 화친을 주장한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권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춘추의 내용을 언급한 것은 권도의 합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도의 합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권도의 합당성을 판단할 때는 거기 3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돼요. 실행의 동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따지지 않고 틀렸죠? 실행 동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행 동기를 따지지 않고 도덕규범을 현실에 적용한 논의로 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가를 바탕으로 하라는 얘기는 맹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라는 얘기요. 맹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맹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 답을 골랐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나에 대한 연기가 이루어졌어야 3번 선택지도 보다 빨리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3번 선택지 같은 거 이제 중요하고요. 여기 4번, 5번 선택지도 이제 중요한 선택지예요. 최명길이 대명의리가 정론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대명의리가 상도가 됨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청과 화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것은 권도로서 합당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도를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가나를 연계했어야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니은이 나라의 보존을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를 정말 구하기 위해서는 화친이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가의 화친은 최명길의 입장에서 보자면 권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적절하죠? 네. 자, 9번 문제 볼게요. A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뭐 A, B, C, D, E와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거기 A, B, C, 그 다음에 E 그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 또 잘 판단했을 것이고요. 요 4번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짚고 갑시다. 요 4번 보면 문책인데 여기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는 거죠. 자신을 책망한다. 이거는 자책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문책이라는 것은 잘못을 캐묻고 꾸짖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책이고. 그렇다면 4번이 답이겠죠? 네, 요런 단어들의 어떤 기본적인 말뜻, 그걸 좀 고려를 하면 이게 사전적 의미에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유념합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번부터 17번까지 함께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우리 피드백 잘 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합시다.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잘할수록 우리는 수능 때 좋은 결과 거둘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